예,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충전기가 없는 걸 모르고 계속 했는데. 자, 충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해공왕이 그 딸로 점지가 되었는데, 그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뭐 어떻습니까? 이제 아주 좀 유약하겠죠. 그래서 또 그리고 8살이니까 태후가 임조 이제 수렴 침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정사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도덕이 벌떼처럼 일어나 막아낼 수 없었다. 표온대사의 말이 맞는 것이다. 자, 왕은 여자로 남자가 되었으므로 돌날부터 왕위에 오르는 날까지 언제나 여자들이 하는 놀이를 하고 이제 자랐다. 비단 주머니 차기를 좋아하고 도류와 어울려 실험하고 노니 나라에 큰 난리가 생겨서 마침내 경덕왕은 김양상에게 죽음을 당했다. 자, 이 경덕왕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해공왕이겠죠. 이 해공왕. 자, 해공왕입니다. 이 해공왕. 이 해공왕이 이제 이 김양상에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요때 이제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왕당파와 이제 이 비왕당파예요. 이 비왕당파. 그래서 이 왕당파의 그 거두는 누굽니까? 왕당파는 왕당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세력이 겠죠. 이제 그러니까 왕당파는 이 경덕 왕이 될 거고 이 비왕당파는 누구냐면 바로 이제 김양상이었는 거죠. 이 당시에 이 김양상의 경우에 상대등으로 있었어요. 상대등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신라가 이 왕당파와 비왕당파, 즉 이 상대등을 중심으로 한 이 신하들의 이제 모임이죠. 그죠? 이 상대등이었던 이 신하들의 힘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당파와 비왕당파, 즉 김양상이라고 하는 이 상대등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과 경덕왕을 중심으로 한 이 왕의 세력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됐죠. 이제 그러니까 이 갈등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타난 것이 이제 해가 둘이라는 거예요. 해 하나, 해 둘,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산천초목이 불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 해라는 것은 이 상징적인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 두 개가 떠버리니까 이 결국은 이 사이에 이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삶은 힘들고 고단하고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 결국은 이 백성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떠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의 삶이 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다. 이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아니면 뭐 딴 나라 없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부분들, 자, 백성들, 뭐죠? 음, 이게 또 왜 이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성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게 된 부분입니다. 자, 어, 이거 왜 이렇지? 자, 다시, 음, 자, 요거죠. 자, 요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삶이 이제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게 되죠. 자, 이래 되니까 이제 안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런 상황입니다. 이제 위의 상황은 이제 요런 상황이죠. 예, 위의 상황은, 에피소드 1, 1은 요 상황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놓고 봤을 때 이 경도왕의 모습은 굉장히 그 국가를 생각하는 그 군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이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이, 이 경덕왕이 욕심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욕심, 이제 사심, 이 사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욕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군왕의 어떤 사적 욕망, 이 사적 욕망이 이 공적 가치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적 가치와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공적 가치의 균형이 결국은 이 국가를 이 편안하게 해줄 텐데 지금 이 상태, 경도강의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공적 가치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과 아주 괴리가 된 거죠. 이제 괴리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 국가가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경덕왕이 이 움직이는 이 신라가 갈등과 대립의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사이에 이 원인을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 결국 안민가를 통한 이 공적 가치를 되찾아야 된다. 군왕이 공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요거예요.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이 삼국유사 속에 깔려 전한다. 즉, 이 삼국유사 속에 향가와 함께 실려 전하는 이 글은 향가가 지어진 배경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자, 그죠? 안민가와 찬기 파랑가가 창작된 배경에는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있다. 이 시기는 신라가 통일 이후 80년이 되는 시기로 29대 태종 무열왕부터 30대 문무왕, 31대 신문왕 등 35대인 경덕왕대까지 태종 무열왕계가 나라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35대 경덕왕대에 와서 17대 내물왕계인 김양상 이 주도권을 쥐면서 이 왕당파 태종무열 왕계와 비왕당파인 내물왕계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어 가던 시기였다. 자, 크게 보면 여기서 이 왕당파라면 이제 내물왕계, 그죠? 이제 내물왕계. 그 다음에 경덕왕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은 무슨 왕입니까? 자, 태종무열왕계, 이제 태종무열왕계라고 하는 이 두 계파가
서로 이제 갈등의 양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갈등과 대립의 구조 속에서 결국은 힘든 것은 누굽니까? 이 백성들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있다. 여기. 자, 그래서 태정무열 왕계가 주도권을 쥐어오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왕당파와 비왕당파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어 가던 시기였다. 자, 이때 천재가 자주 일어났다. 그 예는 경도광 19년에 해가 둘이 나타나 사라지지 않는 궤변이 일어나고, 또한 삼국유사 경도왕조에 보면 경도왕 4년에서 14년 사이에 나라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림에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경도강 6년에도 가뭄이 심하여 역질이 심했다는 기록과 14년에 가뭄이 심하여 곡식이 모자라서 죽는 이가 많았다. 그죠? 웅천주는 향덕, 웅천주의 향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모님을 위해서 허벅지의 살을 베어가지고 부모님을 먹여 살렸다는 기록이 이때 전합니다. 이때의 신라는 바로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계속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가던 시기였다.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보입니다. 위의 기록에서 해가 둘이 나타나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기록은 바로 정치적인 파벌의 혼란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지속되면 백성들의 굶주림으로 인한 소요의 가능성마저 마저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 처방의 하나로 경덕왕은 제야 인사의 구국 처방을 듣기 위해서 삼진날에 귀정문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얻은 것이 바로 안민가라. 이 찬기 파랑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찬기 파랑가를 부르면서 효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잘못 요거 안민가이다입니다. 자, 안민가이다. 요거는 잘못했네요. 안민가이다. 그러므로 이 두 향가는 이 안민가는 나라를 바르게 살리기 위한, 바르게 하기 위한 이 처방전의 다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민가는 이렇듯 창작에 앞서서 이미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라는 제목에서부터 그 의미를 분명히 지니고 있는 노래다. 지니고 창작된 노래다. 안민가는 분명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안민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제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입니다. 이 안민가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죠. 예, 배경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역사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 또는 이제 하나의 근거 자료를 해석해 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이 하나의 방법이 이 역사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가져와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설명을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분석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덕왕은 제야 인사의 구국 처방을 듣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정문으로 나가서 얻은 것이 바로 이 안민가예요. 이 안민가가 등장하기까지 이 경덕왕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 경덕왕이 그 상황이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안민가에서 이 충담사가 제시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군왕 니부터 잘해라 이거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당신부터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목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논어의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자,
자, 안민가는 이렇듯 창작에 앞서서 이미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라는 제목에서부터 그 목적성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안민가는 분명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래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 혼란을 바로잡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충담사는 바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 임금님이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논어의 말을 가지고 옵니다. 자, 보세요.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고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실지며 해서 가족 관계를 통해서 군왕의 위치, 그 다음에 군왕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 군왕의 태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과 신하와 백성을 가족 관계에 비유함으로써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살벌한 갈등 관계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 이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혈연 집단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국가에 이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에게 이를 먹여 살린다에서는 백성에게 경제적 위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임무고 책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하면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알리라에서는 모두가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 어려움을 대처한다면 신라라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죠. 자, 이해가 가죠.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니 태평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니 태평하리이다. 강조함으로써 위기의 나라를 구할 방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자, 충담사는 가족과 같은 신의에 바탕한 정치와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고 모두에게 신념에 바탕한 국가의식이 갖추어진다면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안민가의 가장 중심에 또 놓여져 있는 게 요겁니다. 논어 안연편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가 이 제나라 경공에게 정치를 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글에 보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다. 그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진실로 만약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더라도 내가 얻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요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안연편에 보면 이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죠? 만약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할 때, 못한다면 이렇게 되죠. 못한다면 비록 그 곡식이 있더라도 내가 얻어서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아버지답지 못한다. 그죠? 아버지답지 못하는 거 뭡니까? 아버지가 자애로운 거죠. 자애롭지 않을 경우에는 자식이 안 주면 또 아들은 효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로서의 어떤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파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어, 안민가에 있어서 이 충담사가 말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허문편에 자기 닦기를 경으로서 하고 자기 닦기를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자기 닦기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죠? 이 숙이입니다. 숙이 자기를 닦는 것을 경으로서 하고 자기 닦기를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자기 닦기를 뭡니까? 백성을 편안한 것으로 가게 된다면 그죠? 경하고 또 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이 공적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사적 욕망을 줄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수기에 있어서의 경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고는 이제 이 공적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줄이고 상대, 사람에 대한 부분, 세상에 대한 부분, 국가에 대한 부분, 백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백성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편안함,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자기 닦기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어찌 병폐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의 말을 볼 때도 나라의 혼란을 치유하는,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를, 나처럼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킬 때, 그것이 이제 바른 것이다. 이 불경에서도 보면, 제왕다운가 아닌가는 백성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다. 이제 그러니까 이, 이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불교든 유교든 그죠? 모든 삶의 그 바른 이치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음은 이제 찬기 파랑가가 이제 나타났어요. 찬기 파랑가가 나타났는데 이 창기 파랑가는 경德왕 때 나라가 어지러움으로 해서 삼국 통일에 공헌한 기파랑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시하면서 이런 인물이 다시 출연할 것을 기대하는 노래다.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 기파랑가거든요. 자, 찬 기파랑가의 경우에는 여기 찬 기파랑가 요 나오잖아요. 이제 요 찬 기파랑가가 찬 기파랑가를 이제 충담사가 지었는데 이 찬 기파란가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죠? 요겁니다. 아, 자, 요 오른쪽에 요 부분에 해석이 된 거고, 자, 열침에 나타난 달이, 열치고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 아닌가. 새파란 나리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라. 이제 냇물이죠. 냇물에. 1호천의 조약돌에서, 1호천은 어디냐면, 저기, 어, 가문사지 있죠. 가문사지 가는 그 대종천, 가문사지가 이제 이쪽 부분이 있으면 대종천이 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이 있으면, 대종천이 이렇게 흐르죠. 흐르는데, 위치가 어느 쪽이냐면,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사지 가는 길에 있는 마을로 가는 이제 건천인데 지금은 건천 마른천인데 거기가 1호천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1호천의 조약돌에서 낭이 지니신 마음의 끝을 쫓고죠. 자까지 나무 드높다 스리 모르올 하와니여라고 하는 요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밝은 달, 흰 구름, 맑은 물, 조약돌, 잣나무 등은
기파랑의 심성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상징물로 되어 있다. 이는 헌화가에서 청길벼랑 위에 만발한 철쭉꽃이 수로 부인에 대한 무형 노인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해 준다면 제 망매가에서 추풍낙엽은 인간 세상을 떠나는 망령의 화신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창기 파랑가에서 1호강, 1호천이죠. 1호천을 흐르는 강물의 흘러감과 무덤가 잣나무의 사시사철 푸르른 것은 바로 서리 같은 어려움이나 간신을 지칭하는 것과 대비되어서 기파랑을 빛나게 해준다. 즉, 이 기파랑, 삼국 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 기파랑이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라가 이 혼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파랑이라고 하는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이 기파랑과 같은 이 화랑이 바로 다시 재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 기파랑가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경덕왕 때 이렇게 흐르게 되면 오게 되면 통일된 신라가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가면서 점점 유약해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 통일을 하던 그 신라의 그 위풍, 당당함, 그 건강한 어떤 그 건전성, 뭐 이런 것들을 상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등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향가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와 자연이 서로 합치를 이루고 합치를 가져온다. 이 객체 자연을 감상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한 정신적인 심리 태도로부터의 자연 만물은 인간의 심리 속에서 객관적 특징이 되며 자아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이는 통일신라 시기의 자연 사상이 즉 현실의 삶은 순간적인 것이며 오직 자연만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극락정토의 왕생을 영원한 존재인 자연에 기탁하고 거기서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을 환영하려고 찾으려고 시도하던 모습을 보인다. 자, 뭐 이렇게까지 뭐 거창하게 우리가 이제 말하기가 좀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요 밑에 부분은 뭐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너무 과한 뉴스입니다. 자, 이 설화를 통해서 볼 때 경덕왕의 앞의 모습과 뒤에 그려지는 경덕왕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이 글은 경덕왕이나 해공왕, 표운대덕, 김양상, 해공왕의 유년기 모습, 태후의 섭정,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 상제의 출현과 예언이라는 허구적 사실이 결합되어 형성된 글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목적성을 지닌 글이다는 거죠. 목적성을 지닌 글이다. 그 목적성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요 부분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데 뭐 다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 자, 결국 요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자, 요거, 자, 결국 요건, 그죠? 자, 요 부분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은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어, 이제, 잘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자, 이 모죽지란가도 있고요. 자, 요거는 뭐 그렇게 놔두고 헌화가 자, 헌화가 있습니다. 자, 이 헌화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세요. 자, 이 헌화가 자, 헌화가 참 재미있는 그래서 요처럼 이 헌화가의 경우에도 요 내용과 그 삼국유사의 내용과 함께 자, 요 부분이 나옵니다. 요거예요. 자줏빛 바위 끝에 잡아온 암선 옷이에요. 잡아온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안에 부풀어 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겠다. 네,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헌화가입니다. 헌화가.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요 삼국유사의 내용들을 어, 잘 이렇게 삼국유사 내용을 어, 정리해서 요 자료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요 자료를 한번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와 함께 향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